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밥을 짓고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엔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잔소리를 했고,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누가 보면 외롭다고 할지 몰라도 전 그런 삶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견디는 게 참 외롭더군요. 시간이 쌓이고 계절이 바뀔수록 마음 어딘가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혜진이 복직을 하게 됐어요. 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긴 아직 좀 이르고 혹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설레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아, 나를 아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안에 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여행을 다닐 때 썼던 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의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지하철을 타고 아들 집까지 가는 왕복 2시간의 길. 그 길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주 녀석 준우는 처음엔 저를 낯설어 했지만 금세 저를 알아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고 응 하고 소리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미소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준우가 처음으로 하부지라며 절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등을 다 젖히고 까르르 웃던 그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요. 저는 그날 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지요. 행복이 찾아오면 꼭 그 뒤를 따라 조심스러운 그림자도 함께 오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 혜진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말들에 저는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님, 준우 간식은 여기 있는 것만 먹여주세요. 다른 거 먹이면 설사할 수도 있어서요. 아버님, 손으로 간식 같은 건 주지 말아주세요.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물론 이해했습니다.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있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다가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듯이요. 하루는 낮잠 자는 아이 옆에 나란히 누웠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땀 차면 아기 피부에 안 좋아요. 다음부턴 조금만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와 거실 구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우 옆에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잠들면 멀찍이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종종 문자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혜진이 예민한 거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자 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처음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턴 그 문장이 복사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무마하려는 형식적인 말처럼요.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손주가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웃어주었으니까요. 그 아이 하나면 저는 이 모든 것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돌잔치를 한 달쯤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던 오후,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집 보증금 좀 올려야 해서요. 혜진이랑 상의해봤는데 도저히 모자라서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말했지요.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1억 정도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이라니. 그 돈은 사실 제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겠다고. 그 마음으로 연금과 남은 일거리 조금씩 하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아이가 쾌적한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다면 이 정도야 할아비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며칠 후 저는 통장을 정리해 아들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너는 도와달라고 했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유산이라 생각하고 받아라. 아들은 고개를 여러 번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엔 준호의 돌잔치가 있었고 저는 새 셔츠를 사고 구두도 닦아 신고 갔습니다. 행사는 깔끔하게 진행됐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었고 손주도 한복을 입고 활짝 웃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보였고 저는 그 옆에 잠깐 초대받은 외부인 같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의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욕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억이요? 그냥 주신 거예요. 뭘 도와줬다고 말하긴 그렇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준호 아빠 몫인데요 뭐. 근데 요즘도 계속 오셔서 솔직히 부담돼요. 이젠 저희가 좀 우리끼리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분명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들이 제 귀에만은 너무도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내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준우가 할아버지 찾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 웃음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날 혜진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마음에 없던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하더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에 없는 말이 제일 깊게 남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준 돈은 도와준 게 아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너의 몫이 맞지. 그 돈으로 내가 편히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지. 근데 말이다. 살아있는데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는 건 그건 참 견디기 힘든 일이더구나.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닫은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느낀 건 아들의 얼굴을 피한 채 지낸 시간이 벌써 몇 달이 지났음에도 TV에서 그 동네가 나오자마자 저는 리모컨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땡땡구 전세 사기 피해 수백 세대, 피해 금액 100억 원 이상 추산. 뉴스 화면 아래엔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전경이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처럼 손주 보러 다니던 그 길 끝, 정확히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화면 속엔 인터뷰하는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안고 울었고 어떤 이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진짜 믿고 계약했어요. 확인도 했고 중개사도 믿었고 근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말끝이 떨리고 숨을 고르며 말을 잇던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괜히 우편함을 자주 들여다보고 휴대폰 벨소리에 자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저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캐리어 2개와 종이박스 4개, 말없이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잠든 손주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기라도.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는 제 시선을 먼저 알아챈 건 아이였습니다. 준우가 눈을 뜨더니 저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춥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간단히 끓인 국과 김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셋이 앉은 건 몇 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아꼈고 며느리는 아이 먹이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의 저희 모습이 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난 줄 알았습니다. 도움받으면서도 감사한 줄 몰랐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게 사실은 귀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그걸 이제야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염치 없지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는 어디서 재우려고 했느냐? 솔직히 모텔이라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그러더군요. 차라리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자. 잘못했다고 하자. 우리가 틀렸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자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묵묵히 침묵했습니다. 용서라는 말 참 무겁더군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워지지 않던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제 무릎에 누워 잠든 채 옷깃을 잡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방 한쪽에서 숨죽이고 자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시린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제 무릎 위에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내 품에서 잠든 오늘이 언젠가 이들 모두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구청에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땡땡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보상 대상자 안내.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이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평생 처음으로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시냐는 전화를 하루에도 몇 통씩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선 들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댁은 코너라 최고 금액이 나옵니다. 땅값만 해도 4억은 나올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된 집 하나가 이렇게 큰 돈이 된다니 기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평생 살아온 집을 고스란히 부동산이 사가겠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식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개발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께 그런 기회가 와서 저희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섭섭함도
뿌듯함도 아닌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랑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자. 공짜는 없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월세 내고 살아라. 돈이 문제가 아니다. 관계도 적당한 선이 있어야 오래간다. 그 말에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피했지만 말없이 수긍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가족이지만 적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집안 수리를 자청했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를 갈고 거실 전등도 LED로 바꾸더군요. 예전에는 아버지, 그거 나중에 할게요만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며느리는 종종 간식을 제 방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 그대로긴 했지만 예전처럼 말을 가로막거나 표정을 굳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준우,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무릎 위를 가장 편안한 침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준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우리 집 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같이 사니까 우리 집이지. 대신 나중에 또 너도 커서 떠날지도 모른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 그 말에 준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하부지랑 살 거야. 그 말이 진심인지 그냥 오늘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겐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다만 바뀐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이일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는 가족에게 감사라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로 고맙고 사는 힘이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집은 결국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구나.